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 지은이는 권민창, 발행은 스튜디오 오드리입니다. 이 책은 하루 한 편, 일상의 빛나는 순간을 SNS에 공유하며 많은 이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아온 작가 권민창의 에세이인데요. 작고 소중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은 작가의 소소한 일상 속 일화를 바탕으로 나를 잃지 않는 유연한 관계 맺기에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게 현명하다고들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하루를 달래주는 격려의 말, 미숙함을 너그러이 품어주는 둥근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선의를 빚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길 포기하지 않는 꿋꿋한 마음의 기록입니다. 저자는 타인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길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에 대한 존중 또한 잃지 않으려는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견지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예기치 않은 선의가 오늘의 나를 지탱해줬다면 다시 타인에게 되돌려 줄 것, 상대가 이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여유를 베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힘들고 지칠 때 외할머니와 나눈 문자를 보며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설픈 설교보다는 너 믿는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실수를 인정할 때 마음이 열린다. 친한 동생과 사당역 근처에서 찜닭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치즈찜닭이 인기 메뉴인지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치즈찜닭을 먹고 있었지만 둘 다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에 기본 찜닭을 시켰어요. 주문하면서 사장님이 치즈 안 먹고? 라고 물으시길래 네, 그냥 찜닭이요. 치즈 별로 안 좋아해서요. 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5분 뒤 나온 찜닭은 기본 찜닭이 아니라 치즈 찜닭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기본 찜닭 시켰는데. 그러자 사장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치즈 찜닭이라고 하지 않았나? 저희가 치즈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찜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자 사장님은 혼자 말하듯 아닌데 분명 치즈 찜닭 시켰는데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도 딱히 음식을 가리는 편은 아니라서 치즈 찜닭이라 해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었지만 주문을 재차 확인했으면서도 끝까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장님의 태도가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나 봅니다. 당혹스러워하는 사장님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냥 먹을게요. 괜찮아요. 사장님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치즈찜닭을 많이 시키더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별 문제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나 동생이나 기본 찜닭을 더 선호할 뿐이지 까다로운 입맛은 아니라서 치즈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잘못 들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딴말을 하니 사소한 문제가 괜한 기싸움으로까지 번질 뻔했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사장님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요즘 정신이 없네. 그런데 이미 요리가 된 상황이라
기본 찜닭 가격만 받을 테니 치즈찜닭 한번 먹어보는 건 어때요? 우리 가게 치즈찜닭이 진짜 잘 나가요. 치즈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 먹는다니까. 이렇게 사장님이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고 적당한 보상책을 내놓으며 유머스러하게 대화를 마무리했다면 서로 웃으며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배달하러 나가자 안에 계시던 다른 분이 나와 사이다를 주셨습니다. 사모님 같았어요. 아이고, 주문 잘못 들어갔는데 군말 없이 맛있게 잡수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죄송한 의미로 드리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가격은 기본 찜닭 가격으로 받을게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약간 깨름칙했던 저와 동생도 그제야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치즈면 어떻고 기본이면 어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찜닭을 맛있게 먹고 나와서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대처를 보여줬던 사장님과 사모님에 대해 동생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는 무척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락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과할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낄 때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나의 감정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안하다, 그건 내 실수야,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지만 그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누군가와 문제가 있고 그게 내 잘못인 걸 알지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그 손을 상대방도 분명 마주 잡을 거고 그렇게 되면 자존심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인연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의 2가지 공통점. 두 아이를 키우는 친한 누나가 있어요. 5살 남짓한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말썽도 안 피워서 볼 때마다 신기했는데요. 누나 애들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말썽을 잘 안 피우는데 비결이 뭐야? 라고 물으면 누나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서 그렇지 뭐 라며 웃어넘겼어요. 누나의 아이들과 함께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인 민지가 그날따라 겁 사줘, 장난감 사줘, 이쁜 인형 사줘라며 무언가를 사달라고 누나에게 계속 졸랐습니다. 이럴 때 제가 봤던 부모의 반응은 대체로 안 돼, 사람 많은 데서 떼쓰지 마. 혹은 저번에도 사줬잖아. 어떻게 매번 사주니? 라는 식의 욕구 원천 차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좀 달랐어요.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사줄게. 그런데 민지야, 민지가 사달라고 한 것 중에 딱 하나만 민지 생일에 살 수 있어. 잘 골라야 해. 알겠지? 그러자 떼를 쓰던 민지가 얌전해지며 응, 알겠어요, 엄마 라고 얘기하더니 조용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나는 민지에게 욕구 원천 차단보다는 다른 대안 제시라는 현명한 방법을 쓴 거죠. 전자의 경우에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사조와 안 사조의 개념이 대립하게 됩니다. 사줘도 본전이고 안 사주면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아이와 언성을 높이며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방법은 아이의 욕구를 차단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아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는 섭섭함보다는
어떤 걸 골라야 제일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죠. 주변에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굳게 닫혀 있을 것만 같던 마음의 문이 따뜻한 노크에 의외로 쉽게 열려 본인도 상대방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스타 강사 김창옥 교수는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김창옥 교수가 말하는 모국어란 어릴 적 부모가 그 사람을 대했던 말투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체득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 습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투, 타인을 대하는 예의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처세술, 말 잘하는 법, 인간관계 기술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며 잊지 않고 메모하고 평소에 좋다고 느꼈던 말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라도 따라해보는 일이죠. 그렇게 연습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편안하다, 현명하다, 센스가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말을 정말 이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괴로운 일을 겪어도 그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성스레 쓰다듬어 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보다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점입니다. 그 친구와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린 탓에 저는 배고픈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웃으며 늦게 나온 덕분에 배가 엄청 고파서 맛있게 먹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사라졌고 짜증이 사라진 자리에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습니다. 저는 평소 약속에는 늦는 걸 싫어하고 상대방이 늦을 때도 눈치를 주는 편이라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허겁지겁 도착해 친구에게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라고 얘기하자 친구는 여기 처음 오는 곳이라 구경 좀 해보고 싶었는데 덕분에 근처에서 보고 싶었던 것들 좀 둘러봤다.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 봐봐, 멋있지?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늦은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준 친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낀다는 점입니다. 친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항상 나 화법을 씁니다.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건성으로 그렇겠네, 힘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위로합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공감해주는 일밖에 없지만 나한테 말해서 내 기분이 나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들을게. 이런 마음이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그 친구가 의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긴 얘기라도 끝까지 듣는다는 점입니다.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상대방이 말할 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까지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든 늘어지게 하든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들은 뒤 얘기합니다.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거창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고 느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의 마음에 꽃씨를 심어 그 꽃씨가 크고 화려하게 피어나길 바라기보다 자그맣게 피더라도 상대방이 힘들 때 바라보며 약간의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에 이쁜 말이라는 작은 꽃씨를 심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상대방도 여러분의 마음 꽃밭에 고운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거예요. 잘못 보낸 택배 덕에 깨달은 것.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부산에 있는 본가로 택배를 보내면서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책을 즐겨 읽고 또 자주 사다 보니 나름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200권이 훌쩍 넘어 제일 큰 이삿짐 박스로 5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무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와주러 온 천사 같은 후배와 함께 2시간 남짓 낑낑대며 우체국으로 옮겨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제일 처치하기 곤란한 책을 보내고 나니 이제 가벼운 것들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옮긴다고 정신이 없어서였을까요? 오를 삼처럼 썼나 봅니다. 그 바람에 그 무거운 택배 박스 5개가 115동이 아닌 113동으로 보내졌고 둘째 집 앞에 이삿짐 폭탄을 맞은 113동 아주머니가 어머니께 짜증을 내며 전화를 하신 겁니다. 당연히 화가 나셨겠죠. 소소한 택배도 아니고 하나당 40kg이 넘는 대형 택배였으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집을 며칠간 비울 때였습니다. 뿔이 단단히 난 113동 아주머니는 어머니께 누가 갖고 가든 버리든 저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세요라며 책박스를 문 앞에 방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책에 대한 걱정은 차치하고 113동 아주머니와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3가지였어요. 40kg이 넘는 택배 박스를 들어서 옮길 수 있을 만큼 건장해야 하고 차가 있는 부산 주민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런 부탁도 흔쾌히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넘기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지만 너무 미안해서 섣불리 연락할 수가 없더라고요. 친한 친구 지민이는 힘도 좋고 부산에 살고 절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씨를 가진 친구이긴 한데 차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떠올려 봤지만 오랜만에 연락해서 귀찮은 부탁을 한다는 게 참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선뜻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혼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건에 부합하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몇 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서로 굉장히 잘 맞는다고 느껴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지내는 종백이 형이었어요. 그 형에게 어렵사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지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하다 형님께 연락드렸다. 어렵다고 하셔도 괜찮으니 부담 없이 말해달라고 덧붙였죠. 그러자 형은 흔쾌히 박스 5개만 옮기면 되는 거야. 그거야 어렵지 않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날 저녁 퇴근한 뒤 꽤 먼 거리를 달려와 113동에 있던 애물단지를 115동의 제자리로 옮겨주었습니다. 형 많이 힘드셨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 부산 내려가니까 그때 꼭 한 잔 살게요 라고 하니 형이 민창이한테 시원한 술 얻어먹을 수 있겠다. 덕분에 민창이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 좋네 하고 호쾌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후덥지근한 날씨에 땀이 비 오듯 흘러 짜증스러웠을 텐데 생색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미안해하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그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하고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 저 형과 같은 부탁을 받았다면 저렇게 귀찮은 내색 없이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도와주더라도 힘든 티, 짜증나는 티를 팍팍 내며 상대방을 더 작아지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아직 그릇이 작아 종백이 형처럼 누군가를 흔쾌히 도와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미안함을 배가시키진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의 저처럼 누구에게나 뜻밖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 흔쾌히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조만간 종백이 형과 술 한잔하며 인간관계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많이 배우고 좀 더 크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글로 옮기며 여러분과도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오래됐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 10년을 넘게 알고 지내던 친구와 연락을 안 한 지도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난 듯합니다. 연락이 끊긴 이유는 굉장히 사소합니다. 무심코 던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별거 아니지만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이 조금씩 쌓이다가 폭발한 것이겠죠. 어쩌면 인간관계의 균열이 가는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장난을 치던 중에 친구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사실 3, 4년 전부터 서로 가치관과 성격이 점점 맞지 않는 게 눈에 띄게 보였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10년의 추억을 함께한 특별한 사이라 믿었으니까요. 자주 만나던 친구는 아니었지만 사실 약속이 잡힐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로 다투고 어떤 부분으로 상처받을까 싶어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연거푸 화해를 시도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지만 친구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저는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까 조언도 구해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화를 풀지 않는 친구가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한 추억 하나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걸 잃고 있는 건 아닐까. 오랫동안 추억을 쌓아왔다면 앞으로도 함께할 추억이 기대되어야 진정으로 편하고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 관계일 텐데
그 친구와 저는 오래된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어느샌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나 봐요.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고 싱싱한 싹이 납니다. 썩은 가지를 계속 방치하면 나무 밑동까지 썩을 수 있습니다. 나무 밑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이겠죠. 불편하고 나와 안 맞는 관계를 추억이라는 명목으로 방치한다면 언젠가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인간관계 전반까지도 흔들릴 수 있겠죠. 함께한 지 오래됐지만 자신을 불편하고 작아지게 만드는 인간관계에 지친 지인들이 가끔 저에게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과감하게 잘라내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다고 큰일 안 난다고 더 건강하고 잘 맞는 좋은 가지들이 자라날 거라고 결과적으로 그런 가지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서로 상처만 주고 힘들기만 한 인간관계를 정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애써 유지하고 있진 않은가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함께한 세월보다 함께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라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내가 변할 필요 없어. 아무에게나 쉽게 말하지 못할 비밀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비밀을 지켜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 그 비밀을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몇몇은 저에게는 몹시 무거운 주제인데도 그 비밀을 그거 별일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밀을 발설한 친구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함부로 남에게 속마음을 터놓은 저 자신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역시 사람은 믿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던 탓에 이후 몇 달간은 누구를 만나도 진짜 고민이나 속마음은 꽁꽁 숨겨놓고 형식적인 대화만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누나를 만났는데 누나가 대뜸 저에게 너 뭔가 변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난 똑같은데 라고 대답하니 누나가 그냥 불편해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누나의 말에 몇 달간 애써 유지하고 있던 방어막이 무너졌고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진심을 얘기했는데 친구가 그 진심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래서 그 후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그런데 그 태도가 나답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고 그래서 누나가 알아본 거라고 그러자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않아. 가볍고 경솔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꾸준히 갖고 온 건강한 가치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의 매력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 너도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었고 그들과 잘 지내고 있잖아. 나도 처음 널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진솔하게 말해줘서 마음을 열었어. 참 괜찮은 사람 같았거든.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배신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진심을 준 내가 바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어쩌다 배신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소중해지지 않아. 그게 너다운 거고. 누나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저는 상처받기 싫어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꺼렸어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마음을 보여주는지 재보고 거기에 맞춰서 딱 그만큼만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삶의 방식이 저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나 덕분에 알게 됐고 그 후로는 다시금 진솔하게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진심을 보여줬을 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상처받기보다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안 만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2스푼 더 얹어주는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다가가니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나는 거짓 없이 상대방을 대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상처받지 말고 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도 마세요. 분명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보답하려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테니까요. 관용은 기품을 만든다. 작지만 아늑하고 조용한 카페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을 닮은 꽃중년의 사장님이 웃으며 주문을 받으셨고 저는 늘 마시는 나테를 주문했습니다. 머그컵에 따스하게 담긴 나테를 받아 테이블 모서리 쪽에 놓고 작업을 위해 노트북을 꺼내는 순간 노트북 가장자리가 컵을 건드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즈넉하던 카페인지라 컵 깨지는 소리가 더더욱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카페 분위기를 망가뜨린 것 같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들고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당연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조심 좀 하지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장님은 걱정스런 얼굴로 절 보시더니 괜찮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떨결에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연이어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네,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다행이네요. 깨진 컵은 걱정하지 마세요. 한 잔 더 드릴게요. 그래도 오셨는데 맛있는 커피는 마시고 가셔야지. 우리 카페라테가 별미예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장님이 컵값 변상도 안 받으신다면 저는 음료를 새로 주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사장님은 끝까지 괜찮다며 사양하셨어요. 죄송한 마음에 예정에도 없던 초코 케이크를 추가로 주문했고 케이크와 함께 나온 2번째 라테는 사장님 말씀대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커피와 케이크를 다 먹고 카페를 나가기 전에 사장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손님이 편안하게 머물다 가는 카페를 만드는 게 제게는 인생의 제일 큰 의미예요. 죄송하다는 말보다는 편안하게 있다 갑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편안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도 또 오세요. 그날 저는 사람에게서 기품이 느껴진다라는 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기분이 좋거나 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너그럽고 관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거나 난처한 상황에서도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누군가가 머그컵을 깼다고 상상하면 그 사장님처럼 너그럽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번거로웠을 테고 컵 현상에 대해서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했을 듯해요. 하지만 사장님은 손님이 편하게 머물다 가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기에 갑자기 벌어진 난처한 상황에서도 제가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걱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근처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면 일부러 그 카페의 약속을 잡곤 합니다.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 카페에서 편안함을 느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종종 난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쉽게 흥분하고 옹졸하게 굴었겠지만 카페 사장님이 베풀어준 간용이 떠오를 때마다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게 됐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면 상대방도 저의 호의를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온정을 주고받은 관계가 제 삶을 훨씬 풍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가끔 그때 그 카페 사장님의 배려가 생각납니다. 사장님에겐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작은 친절이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마음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할 때 마음이 열린다. 친한 동생과 사당역 근처에서 찜닭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치즈찜닭이 인기 메뉴인지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치즈찜닭을 먹고 있었지만 둘 다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에 기본 찜닭을 시켰어요. 주문하면서 사장님이 치즈 안 먹고? 라고 물으시길래 네, 그냥 찜닭이요. 치즈 별로 안 좋아해서요. 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5분 뒤 나온 찜닭은 기본 찜닭이 아니라 치즈 찜닭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기본 찜닭 시켰는데. 그러자 사장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치즈 찜닭이라고 하지 않았나? 저희가 치즈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찜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자 사장님은 혼자 말하듯 아닌데 분명 치즈 찜닭 시켰는데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도 딱히 음식을 가리는 편은 아니라서 치즈 찜닭이라 해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었지만 주문을 재차 확인했으면서도 끝까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장님의 태도가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나 봅니다. 당혹스러워하는 사장님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냥 먹을게요. 괜찮아요. 사장님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치즈찜닭을 많이 시키더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별 문제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나 동생이나 기본 찜닭을 더 선호할 뿐이지 까다로운 입맛은 아니라서 치즈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잘못 들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딴말을 하니 사소한 문제가 괜한 기싸움으로까지 번질 뻔했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사장님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요즘 정신이 없네. 그런데 이미 요리가 된 상황이라
기본 찜닭 가격만 받을 테니 치즈찜닭 한번 먹어보는 건 어때요? 우리 가게 치즈찜닭이 진짜 잘 나가요. 치즈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맛바람에 개눈 감치듯 먹는다니까. 이렇게 사장님이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고 적당한 보상책을 내놓으며 유머스러하게 대화를 마무리했다면 서로 웃으며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배달하러 나가자 안에 계시던 다른 분이 나와 사이다를 주셨습니다. 사모님 같았어요. 아이고, 주문 잘못 들어갔는데 군말 없이 맛있게 잡수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죄송한 의미로 드리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가격은 기본 찜닭 가격으로 받을게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약간 깨름칙했던 저와 동생도 그제야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치즈면 어떻고 기본이면 어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찜닭을 맛있게 먹고 나와서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대처를 보여줬던 사장님과 사모님에 대해 동생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는 무척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락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과할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낄 때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나의 감정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안하다, 그건 내 실수야,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지만 그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누군가와 문제가 있고 그게 내 잘못인 걸 알지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그 손을 상대방도 분명 마주 잡을 거고 그렇게 되면 자존심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인연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의 2가지 공통점. 두 아이를 키우는 친한 누나가 있어요. 5살 남짓한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말썽도 안 피워서 볼 때마다 신기했는데요. 누나 애들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말썽을 잘 안 피우는데 비결이 뭐야? 라고 물으면 누나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서 그렇지 뭐 라며 웃어넘겼어요. 누나의 아이들과 함께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인 민지가 그날따라 겁 사줘, 장난감 사줘, 이쁜 인형 사줘라며 무언가를 사달라고 누나에게 계속 졸랐습니다. 이럴 때 제가 봤던 부모의 반응은 대체로 안 돼, 사람 많은 데서 떼쓰지 마. 혹은 저번에도 사줬잖아. 어떻게 매번 사주니? 라는 식의 욕구 원천 차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좀 달랐어요.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사줄게. 그런데 민지야, 민지가 사달라고 한 것 중에 딱 하나만 민지 생일에 살 수 있어. 잘 골라야 해. 알겠지? 그러자 때를 쓰던 민지가 얌전해지며 응, 알겠어요, 엄마 라고 얘기하더니 조용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나는 민지에게 욕구 원천 차단보다는 다른 대안 제시라는 현명한 방법을 쓴 거죠. 전자의 경우에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사조와 안 사조의 개념이 대립하게 됩니다. 사줘도 본전이고 안 사주면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아이와 언성을 높이며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방법은 아이의 욕구를 차단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아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는 섭섭함보다는
어떤 걸 골라야 제일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죠. 주변에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굳게 닫혀 있을 것만 같던 마음의 문이 따뜻한 노크에 의외로 쉽게 열려 본인도 상대방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스타 강사 김창옥 교수는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김창옥 교수가 말하는 모국어란 어릴 적 부모가 그 사람을 대했던 말투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체득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 습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투, 타인을 대하는 예의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처세술, 말 잘하는 법, 인간관계 기술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며 잊지 않고 메모하고 평소에 좋다고 느꼈던 말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라도 따라해보는 일이죠. 그렇게 연습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편안하다, 현명하다, 센스가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말을 정말 이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괴로운 일을 겪어도 그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성스레 쓰다듬어 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보다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점입니다. 그 친구와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린 탓에 저는 배고픈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웃으며 늦게 나온 덕분에 배가 엄청 고파서 맛있게 먹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사라졌고 짜증이 사라진 자리에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습니다. 저는 평소 약속에는 늦는 걸 싫어하고 상대방이 늦을 때도 눈치를 주는 편이라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허겁지겁 도착해 친구에게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라고 얘기하자 친구는 여기 처음 오는 곳이라 구경 좀 해보고 싶었는데 덕분에 근처에서 보고 싶었던 것들 좀 둘러봤다.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 봐봐, 멋있지?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늦은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준 친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낀다는 점입니다. 친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항상 나 화법을 씁니다.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건성으로 그렇겠네, 힘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위로합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공감해주는 일밖에 없지만 나한테 말해서 내 기분이 나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들을게. 이런 마음이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그 친구가 의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긴 얘기라도 끝까지 듣는다는 점입니다.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상대방이 말할 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까지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든 늘어지게 하든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들은 뒤 얘기합니다.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거창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고 느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의 마음에 꽃씨를 심어 그 꽃씨가 크고 화려하게 피어나길 바라기보다 자그맣게 피더라도 상대방이 힘들 때 바라보며 약간의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에 이쁜 말이라는 작은 꽃씨를 심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상대방도 여러분의 마음 꽃밭에 고운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거예요. 잘못 보낸 택배 덕에 깨달은 것.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부산에 있는 본가로 택배를 보내면서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책을 즐겨 읽고 또 자주 사다 보니 나름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200권이 훌쩍 넘어 제일 큰 이삿짐 박스로 5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무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와주러 온 천사 같은 후배와 함께 2시간 남짓 낑낑대며 우체국으로 옮겨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제일 처치하기 곤란한 책을 보내고 나니 이제 가벼운 것들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옮긴다고 정신이 없어서였을까요? 오를 삶처럼 썼나 봅니다. 그 바람에 그 무거운 택배 박스 5개가 115동이 아닌 113동으로 보내졌고 둘째 집 앞에 이삿짐 폭탄을 맞은 113동 아주머니가 어머니께 짜증을 내며 전화를 하신 겁니다. 당연히 화가 나셨겠죠. 소소한 택배도 아니고 하나당 40kg이 넘는 대형 택배였으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집을 며칠간 비울 때였습니다. 뿔이 단단히 난 113동 아주머니는 어머니께 누가 갖고 가든 버리든 저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세요라며 책박스를 문 앞에 방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책에 대한 걱정은 차치하고 113동 아주머니와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3가지였어요. 40kg이 넘는 택배 박스를 들어서 옮길 수 있을 만큼 건장해야 하고 차가 있는 부산 주민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런 부탁도 흔쾌히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쓱 넘기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지만 너무 미안해서 섣불리 연락할 수가 없더라고요. 친한 친구 지민이는 힘도 좋고 부산에 살고 절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씨를 가진 친구이긴 한데 차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떠올려 봤지만 오랜만에 연락해서 귀찮은 부탁을 한다는 게 참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선뜻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혼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건에 부합하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몇 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서로 굉장히 잘 맞는다고 느껴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지내는 종백이 형이었어요. 그 형에게 어렵사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지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하다 형님께 연락드렸다. 어렵다고 하셔도 괜찮으니 부담 없이 말해달라고 덧붙였죠. 그러자 형은 흔쾌히 박스 5개만 옮기면 되는 거야. 그거야 어렵지 않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날 저녁 퇴근한 뒤 꽤 먼 거리를 달려와 113동에 있던 애물단지를 115동의 제자리로 옮겨주었습니다. 형 많이 힘드셨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 부산 내려가니까 그때 꼭 한 잔 살게요 라고 하니 형이 민창이한테 시원한 술 얻어먹을 수 있겠다. 덕분에 민창이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 좋네 하고 호쾌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후덥지근한 날씨에 땀이 비 오듯 흘러 짜증스러웠을 텐데 생색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미안해하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그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하고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 저 형과 같은 부탁을 받았다면 저렇게 귀찮은 내색 없이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도와주더라도 힘든 티, 짜증나는 티를 팍팍 내며 상대방을 더 작아지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아직 그릇이 작아 종백이 형처럼 누군가를 흔쾌히 도와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미안함을 배가시키진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의 저처럼 누구에게나 뜻밖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 흔쾌히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조만간 종백이 형과 술 한잔하며 인간관계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많이 배우고 좀 더 크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글로 옮기며 여러분과도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오래됐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 10년을 넘게 알고 지내던 친구와 연락을 안 한 지도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난 듯합니다. 연락이 끊긴 이유는 굉장히 사소합니다. 무심코 던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별거 아니지만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이 조금씩 쌓이다가 폭발한 것이겠죠. 어쩌면 인간관계의 균열이 가는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장난을 치던 중에 친구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사실 3, 4년 전부터 서로 가치관과 성격이 점점 맞지 않는 게 눈에 띄게 보였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10년의 추억을 함께한 특별한 사이라 믿었으니까요. 자주 만나던 친구는 아니었지만 사실 약속이 잡힐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로 다투고 어떤 부분으로 상처받을까 싶어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연거푸 화해를 시도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지만 친구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저는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까 조언도 구해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화를 풀지 않는 친구가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한 추억 하나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걸 잃고 있는 건 아닐까. 오랫동안 추억을 쌓아왔다면 앞으로도 함께할 추억이 기대되어야 진정으로 편하고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 관계일 텐데 그 친구와 저는 오래된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어느샌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나 봐요.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고 싱싱한 싹이 납니다. 썩은 가지를 계속 방치하면 나무 밑동까지 썩을 수 있습니다. 나무 밑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이겠죠. 불편하고 나와 안 맞는 관계를 추억이라는 명목으로 방치한다면 언젠가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인간관계 전반까지도 흔들릴 수 있겠죠. 함께한 지 오래됐지만 자신을 불편하고 작아지게 만드는 인간관계에 지친 지인들이 가끔 저에게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과감하게 잘라내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다고 큰일 안 난다고 더 건강하고 잘 맞는 좋은 가지들이 자라날 거라고, 결과적으로 그런 가지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서로 상처만 주고 힘들기만 한 인간관계를 정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애써 유지하고 있진 않은가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함께한 세월보다 함께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라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내가 변할 필요 없어. 아무에게나 쉽게 말하지 못할 비밀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비밀을 지켜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 그 비밀을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몇몇은 저에게는 몹시 무거운 주제인데도 그 비밀을 그거 별일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밀을 발설한 친구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함부로 남에게 속마음을 터놓은 저 자신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역시 사람은 믿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던 탓에 이후 몇 달간은 누구를 만나도 진짜 고민이나 속마음은 꽁꽁 숨겨놓고 형식적인 대화만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누나를 만났는데 누나가 대뜸 저에게 너 뭔가 변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난 똑같은데 라고 대답하니 누나가 그냥 불편해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누나의 말에 몇 달간 애써 유지하고 있던 방어막이 무너졌고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진심을 얘기했는데 친구가 그 진심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래서 그 후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그런데 그 태도가 나답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고. 그래서 누나가 알아본 거라고. 그러자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않아. 가볍고 경솔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꾸준히 갖고 온 건강한 가치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의 매력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 너도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었고 그들과 잘 지내고 있잖아. 나도 처음 널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진솔하게 말해줘서 마음을 열었어. 참 괜찮은 사람 같았거든.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배신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진심을 준 내가 바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어쩌다 배신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소중해지지 않아. 그게 너다운 거고. 누나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저는 상처받기 싫어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꺼렸어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마음을 보여주는지 재보고 거기에 맞춰서 딱 그만큼만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삶의 방식이 저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나 덕분에 알게 됐고 그 후로는 다시금 진솔하게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진심을 보여줬을 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상처받기보다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안 만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2스푼 더 얹어주는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다가가니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나는 거짓 없이 상대방을 대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상처받지 말고 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도 마세요. 분명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보답하려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테니까요. 관용은 기품을 만든다. 작지만 아늑하고 조용한 카페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을 닮은 꽃중년의 사장님이 웃으며 주문을 받으셨고 저는 늘 마시는 나테를 주문했습니다. 머그컵에 따스하게 담긴 나테를 받아 테이블 모서리 쪽에 놓고 작업을 위해 노트북을 꺼내는 순간 노트북 가장자리가 컵을 건드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즈넉하던 카페인지라 컵 깨지는 소리가 더더욱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카페 분위기를 망가뜨린 것 같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들고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당연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조심 좀 하지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장님은 걱정스런 얼굴로 절 보시더니 괜찮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떨결에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연이어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네,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다행이네요. 깨진 컵은 걱정하지 마세요. 한 잔 더 드릴게요. 그래도 오셨는데 맛있는 커피는 마시고 가셔야지. 우리 카페라테가 별미예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장님이 컵값 변상도 안 받으신다면 저는 음료를 새로 주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사장님은 끝까지 괜찮다며 사양하셨어요. 죄송한 마음에 예정에도 없던 초코 케이크를 추가로 주문했고 케이크와 함께 나온 2번째 라테는 사장님 말씀대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커피와 케이크를 다 먹고 카페를 나가기 전에 사장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손님이 편안하게 머물다 가는 카페를 만드는 게 제게는 인생의 제일 큰 의미예요. 죄송하다는 말보다는 편안하게 있다 갑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편안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도 또 오세요. 그날 저는 사람에게서 기품이 느껴진다라는 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기분이 좋거나 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너그럽고 관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거나 난처한 상황에서도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누군가가 머그컵을 깼다고 상상하면 그 사장님처럼 너그럽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번거로웠을 테고 컵 현상에 대해서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했을 듯해요. 하지만 사장님은 손님이 편하게 머물다 가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기에 갑자기 벌어진 난처한 상황에서도 제가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걱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근처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면 일부러 그 카페의 약속을 잡곤 합니다.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 카페에서 편안함을 느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종종 난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쉽게 흥분하고 옹졸하게 굴었겠지만 카페 사장님이 베풀어준 간용이 떠오를 때마다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게 됐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면 상대방도 저의 호의를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온정을 주고받은 관계가 제 삶을 훨씬 풍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가끔 그때 그 카페 사장님의 배려가 생각납니다. 사장님에겐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작은 친절이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마음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오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